백성을 하늘처럼 섬겨라. 사흘째 떨어지는 빗소리가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나의 귀를 때리고 있다. 이 나라의 하늘은 어디에 있었는가? 백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억울함은 기록되기 전에 사라지고 있다. 법은 있었으나 닿지 않았고 권리는 있었으나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굽은 등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스림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붓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다. 문밖 어둠 속에서 강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저 강가의 백성들은 괜찮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조선의 수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지 석 달. 한양의 관청에서 글을 쓰던 것과 백성의 삶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책에서는 목민관은 백성의 부모라고 했지만 부모 노릇이란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가 낯설었다. 새벽녘 아전이 급히 들어왔다. 강가 마을에서 집 한 채가 무너졌다는 보고였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다고 했고 아전은 그것으로 보고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직접 가보기로 했다. 글로 읽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기 때문이다. 아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령이 무너진 초가집을 보러 간다는 건 이 시대에선 이상한 일이었으니까. 강가로 가는 길은 진흙탕이었다. 신발은 금세 젖었고 바람이 세차서 우산도 소용없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백성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이 불편했다. 고개를 들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더 숙였다. 무너진 집은 강가 끝자락에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맞았다. 흙벽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지붕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비에 젖은 볏짚이 처참했다. 한 노인이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늙은이 하나, 며느리 하나, 손주 둘. 지금은 뒷집에 얹혀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무너진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마루는 젖어 있었고 곳간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쌀독이 보여 열어보았더니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다. 나는 무너진 흙벽을 만져보니 비에 젖어 물컹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무너진 게 아니었다.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약해진 벽이 결국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아전에게 관청 곳간의 목재를 가져오라 했고 장인들을 불러 이 집부터 고치고 강가의 다른 집들도 살피라고 명했다. 아전은 난처한 얼굴로 규정상 개인 집을 관청 재정으로 고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규정이 백성을 지키라 했나 죽으라 했나? 규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을 억압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니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는 황급히 그를 붙잡으며 무릎 꿇지 말라고, 나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이 고을을 맡은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관청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호적과 장부를 다시 펼쳤다. 강가 마을 52호. 장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다. 무너진 집, 떨리는 손, 빈 쌀독이었고 이 장부는 1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으니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이게 조선의 현실이라는 말인가? 장부는 한양에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백성의 실제 삶과는 무관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집을 직접 돌아볼 것이라고, 몇 식구가 사는지, 농사는 얼마나 짓는지, 집은 언제 지은 것인지 다 기록하겠다고 했다. 아전들은 일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기록하겠으니 자네들은 안내만 하게. 그렇게 사흘 뒤 강가 마을 조사가 시작되었다. 첫 집에서 만난 건 과부였다. 남편은 작년 가을에 죽었고 12살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다. 밭이 조금 있었지만 혼자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나는 장부를 펼쳐보니 이 집은 정상 납세 가구로 기록되어 있다. 작년에는 세금을 어찌어찌 냈지만 올해는 도저히 낼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인은 자꾸 죄송하다고 했다. 능력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나는 여인의 절박함에 한숨이 나왔다. 이 여인은 무슨 죄인고, 남편이 죽은 것도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도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늘 잘못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나는 올해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하면서 관청에서 씨앗을 조금 나눠주겠으니 봄에 심으라고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아들을 서당에 보내라고 했다. 글을 배워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어머니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인은 울먹이며
저희 같은 것들이 글을 배워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왜 안 되느냐고, 글은 양반만 배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다. 목민관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인가?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쓰기 시작했다. 백성을 살피는 것이다. 장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것이다.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다. 밤이 깊었지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오늘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무너진 집, 빈 쌀독, 과부의 떨리는 목소리. 이것들을 어떻게 글로 담을 수 있을까? 글이란 게 참 무력하게 느껴졌다. 아무리 잘 써도 그 현장의 절박함을 다 담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써야 했다. 안 그러면 잊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관청에 소란이 일어나가 보니 도둑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장터에서 떡을 훔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옷은 남루했다. 나는 왜 훔쳤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배가 고팠다고 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프다고 했다. 동생이 둘 있는데 배를 곪고 있어 먹을 것을 구해 먹이려고 훔쳤다고 했다. 아전에 따르면 그 아이 집은 서쪽 끝 움막으로 제대로 된 집도 아니었다. 나는 떡값을 대신 내주며 소년에게 말했다. 도둑질은 잘못이라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배고픈 것도 사실이니 앞으로는 관청으로 오라고, 일을 시킬 테니 일한 만큼 먹을 걸 주겠다고 했다. 단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더니 소년은 약속하겠다고 했다. 저녁 아전들이 모였고 그들의 얼굴은 편치 않았다. 요즘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백성 편을 든다는 것이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관청 재정으로 집도 고쳐주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다. 나는 아전들에게 되물었다. 규정은 왜 만들어진 것인가? 질서를 위해서라고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아전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규정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백성을 억압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라고. 만약 규정이 백성을 해친다면 그건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한 수령이 모든 규정을 고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 벼슬을 하는가? 출세하려고, 돈을 벌려고,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 긴 침묵이 흘렀다. 한 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출세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나를 보니 생각이 바뀐다고. 벼슬이란 게 백성을 위해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했다. 다른 아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함께 잘해보자고 했다. 한 달 뒤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봉투를 뜯는 순간 나는 예감했다. 문제가 생겼구나. 편지는 호조에서 온 것이었다. 귀 고을의 세수가 예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히고 시정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세금을 면제해준 집들 때문에 전체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나라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왜 세금을 면제했는지, 왜 관청 재정을 썼는지 다 설명하겠다고 했다. 아전은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그렇다면 받아야지 말했다. 나는 붓을 들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본 고을의 세수 감소는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과부, 고아, 병자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둔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목민관의 임무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 나는 오래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지만 옳은 길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한 백성이 관청으로 달려왔다. 양반이 자기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김진사였다. 백성은 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김진사가 그게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한다며 울먹였다.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인데 문서가 없었다. 김진사는 문서가 있다고 했다. 나는 김진사를 불렀고 문서를 보니 10년 전에 작성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10년 동안 왜 그 백성이 경작하도록 두었냐고 물었다. 김진사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종이의 질이 최근 것이었고 10년 전 종이가 아닌 게 분명했다. 기껏해야 몇 달 전 것이었다.
거짓 문서로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나는 벌을 내렸다. 그 땅을 백성에게 정식으로 넘기고 문서를 만들어 주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다음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사 같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조선 전체가 그런 구조였다. 양반은 백성 위에 서고 백성은 그저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 고을의 수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촛불을 켜고 다시 글을 썼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백성이 하늘이라는 것은 백성 없이는 나라가 없다는 뜻이다. 수령이 백성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권력은 백성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덕론이 아니었다. 실천의 문제였다. 다음날 나는 마을 서당을 찾았다. 서당은 작고 낡았고 아이들은 5명밖에 없었다. 모두 양반집 아이들이었다. 평민 아이는 없었다. 나는 앞으로 평민 아이들도 받으라고 했다. 비용은 관청에서 대겠다고 했다. 훈장은 양반 집안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천민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물었다. 글이 양반만의 것인가? 배우고 싶은 아이는 누구든 받으라고 했다. 며칠 뒤 서당에 평민 아이들이 들어왔다.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떡을 훔쳤던 소년도 있었다. 양반 아이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함께 어울렸다. 글을 배우는 데는 신분이 없었다. 한 달 뒤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엔 어사토였다. 수령 정양용은 제 직분을 망각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며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파직할 것이다. 나는 편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다. 백성을 선동한다고. 내가 한 건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가르친 것뿐이었다. 이게 선동인가? 아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어사토까지 나섰으니 어찌하시겠냐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강가 마을이 보였다. 고쳐진 집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옳은 일이면 끝까지 해야 한다고. 파직되면 되는 거라고.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수령이 파직될 수도 있다는 소문. 백성들이 관청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희 때문에 나리께서 벼슬을 잃으신다니 그만두시라고 했다. 나는 나가서 그들을 보았다. 무너진 집을 고쳐받은 노인도 있었고 세금을 면제받은 과부도 있었고 땅을 돌려받은 농부도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염려 마시게. 나는 괜찮네. 자네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네.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저희가 무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서로를 도우시게. 내가 자네들을 도운 것처럼 자네들도 서로를 도우시게.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서로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집이 무너진 이웃을 위해 함께 집을 고치고 과부를 위해 함께 농사를 짓고 아픈 이를 위해 음식을 나눴다. 관청에서 시킨 게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거구나. 진짜 변화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결국 파직 명령이 내려왔다. 한 달 안에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책 몇 권과 옷까지 뿐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다. 내가 쓴 기록들. 목민심서의 초고였다. 이 고을에서의 경험이 모두 담겨 있었다. 무너진 집, 빈 쌀독, 떡을 훔친 소년, 거짓 문서, 서당의 아이들. 모두가 나의 스승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다. 백성이란 무엇인가? 숫자가 아니었다. 장부의 기록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었다. 울고 웃고 배고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관청을 나섰다.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고맙네 모두. 자네들은 부족하지 않았네. 부족한 건 이 세상이네. 노인이 앞으로 나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조금씩 모은 쌀이라고 드릴 게 이것밖에 없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자네들이 어렵게 모은 것 아닌가? 노인은 말했다.
그러니까 나리께 드리는 겁니다. 나리는 저희에게 훨씬 많은 걸 주셨습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보자기를 받아들고 그리고 다시 걸었다. 백성들이 따라와서 고을 경계까지 함께 걸었다.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기억하게 서로를 도우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네. 나는 돌아섰다. 한양으로 가는 길.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돌아보니 백성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몇 년 뒤 나는 유배를 당했다. 천주교 문제 때문이었다. 강진 외딴 마을. 하지만 나는 당황스럽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서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다. 수령 시절의 경험이 모두 살아났고 하나하나가 생생했다. 제1조 부임. 수령이 부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을 만나는 것이다. 장부를 보기 전에 얼굴을 봐야 한다. 숫자를 세기 전에 사람을 헤아려야 한다. 쓰면서 눈물이 났다. 그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제2조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것이다. 책은 점점 두꺼워졌다. 하루하루 쌓여갔다. 유배지에서 보낸 어느 봄날, 나는 들에 나갔다가 농부들을 보았다.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일했다. 해가 질 무렵 한 농부가 일어나 하늘을 보았다. 올해는 비가 잘 오려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백성이 하늘을 보는 이유. 그들에게 하늘은 그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었다. 삶 자체였다. 비를 내려주고 햇살을 주고 계절을 바꾸는 하늘. 그 하늘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우러렀다. 그렇다면 수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백성 없는 수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수령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령이 백성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백성이 하늘을 우러르듯 수령도 백성을 우러러야 하는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글을 썼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것은 백성을 높이라는 뜻이 아니다. 백성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듯 백성이 나라를 살린다. 그러니 백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18년이 걸렸다. 목민심서 48편이 완성되었다. 부임, 율기, 동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앙, 해관. 수령이 해야 할 모든 일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었다. 이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의 기록이었다. 한 줄 한 줄에 백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무너진 집에 놓인 세금을 낼 수 없었던 과부, 떡을 훔친 소년, 땅을 빼앗길 뻔한 농부. 그들 모두가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구나. 이 책이 세상에 나가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백성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유배에서 풀려난 건 노년이 되어서였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양반은 백성 위에 있었고 백성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다. 나는 실망했다. 내가 쓴 책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한 지방 수령에게서 온 것이었다.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을 백성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놓였다.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수령 시절 규정을 어기고 백성을 도우셨던 일 말입니다. 그 때문에 파직도 당하시고 유배도 가셨잖습니까? 나는 웃었다. 후회 전혀 없네. 오히려 그때가 내 생에 가장 보람있던 시절이었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기 때문이지. 제자가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바뀌는 것이네. 하지만 분명히 바뀔 것이네. 언젠가는. 어떻게 그리 확신하십니까? 백성을 봤기 때문이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네. 서로 돕는 법을 알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네. 그런 백성들이 있는 한 세상은 분명히 나아질 것이네. 제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라. 이 말을 기억하게.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네. 실천의 원칙이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백성을 생각하게. 정책을 만들 때 백성의 얼굴을 떠올리게. 권력을 쓸 때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 스스로 묻게 해.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게. 우리는 백성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만약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답했다. 그래도 해야 하네. 왜입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이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0년이 지났다. 지금도 목민심서는 여전히 읽히고 있다. 어떤 공무원은 이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읽고, 어떤 정치인은 이 책에서 영감을 얻는다. 어떤 학생은 이 책을 읽고 공직의 꿈을 키운다.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권력의 횡포가 있고 여전히 백성의 고통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도 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는 생각. 이게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정약용 선생님이 꿈꾼 세상. 그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작은 마을. 한 공무원이 무너진 집을 보러 간다. 장부를 보기 전에 먼저 백성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묻는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 순간 정약용 선생님은 어디선가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라. 이 말은 200년 전에도 진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진실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진실일 것이다. 권력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야 한다. 수령은 백성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백성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평생을 걸고 전하려 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울리고 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